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제가 볼 때는 당혹스럽다고 하고요. 당황스러운지 아니면 뻔뻔한지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돈 아니고 남들 돈 가지고 생생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생대는 인간.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이거는 그냥 붙이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존중의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형식적이나마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을 해서 한 40조 가까운 돈이 합니다. 추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죠. 추경을 하는데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인당 45만 원의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요번에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15만 원, 어떤 사람은 25만 원, 어떤 사람은 55만 원까지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는데 국민 1인당 45만 원의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조삼모사. 와, 진짜 줬다가 뺏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뺏기는 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국채,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진짜 무감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라는 건 뭡니까?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게 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 거죠. 그게 찐 정치인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일종의 논문을 썼죠. 거기에 국가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사이의 계약만이 아니다. 어떤 계약이냐?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국가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만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국가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먼 미래에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 먼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채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9%를 넘었어요. 그리고 전체 부채가 이제 1,3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당한 얘기를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적어놓은 게 좀 있죠. 그런 얘기를 했죠. 나라에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 이거 이재명이 주로 하는 얘기 뭐냐면 큰 소리로 남들 너희 무식해. 큰 소리는 막 그래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말에 현혹됩니다. 아,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게 무식한 소리구나. 나라가 빚을 지면 그게 단순히 빚을 진다 안 빈다가 아니라 많이 지면 안 되잖아요. 많이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빚 안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무식하다는 거잖아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런 선동가들 희대의 포퓰리스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빚을 무조건 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빚을 지는데 너무 많이 지면 문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가 부채 비율이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 일본, 유럽.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기축통화를 쓰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찍어내더라도 그걸 소비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채무가 많아도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국가 부채가 많으면 신용 등급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50% 가까이 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른바 민주당 정부, 현재만 살고 본인들의 지지율만 그렇게 유지시키고자 미래 세대의 몫을 끌어다가 약탈하는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600조에서 5년 만에 1000조를 만들었어요. 1000조. 10%포인트 이상을 확 올렸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건전재정을 통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떡하니 자기네들이 됐다고 요번에 축하 당선금 이거를 쫙 뿌리는 거 아닙니까? 쫙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문제점은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주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냐? 7년 이상의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싹 갚아줍니다. 거기 돈이 들어가는데 대상이 약 113만 4천 명의 연체자, 규모가 이제 16조 4천억 규모의 채권이 정리되는데 물론 16조 원, 16조 원이 드는 건 아닙니다. 이게 채권이라는 게 전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계속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이자를 내다가 결국은 이자를 못 내는 상황이 돼 있으면 그게 악성 채권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16조 원 정도의 규모지만 실질적으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8천억 정도를 쓰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 4천억 원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4천억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좋은 취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의 장기 연체해서 못 갚은 사람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해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알뜰살뜰하게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해서 1억 넘게 와이프하고 그 이른바 의전 차량 어떻게 썼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쓰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법카로 별의별 거 다 쓰지 않았습니까? 뭐 샌드위치, 과일, 그다음에 초밥, 소고기, 기타 등등 돼 있으니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세부 탕감이 형평성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돈 갚지 않으면 좀 버티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갚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은행이 예측했던 위험은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못 갚는 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래. 부당이득. 그러니까 은행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갚으면 그거에 대해서 갚으려고 독촉을 하는 게 매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뭐 땅 파서 빌려주나요? 그런 그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럼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복잡 단안한데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면서 피하고 무드로 그리고 악마화시키고 본인들은 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이거 갈라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재명이란 사람이 했던 워딩을 보면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고 되려 그들에게 빚을 받는 은행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신이 국민 세금으로 그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아니 차라리 요번에 특활비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를 82억 원을 확 깎았거든요. 특활비를 확 깎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는 특활비를 확 삭감하면서 특활비 없다고 하면서 살림 못한다고 하면 당황하다, 당혹스럽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림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당황스럽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돌려줄게요. 국정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했을 때는 국정 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때는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발목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거죠. 갑자기 특활비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치만 바르고 딱 입장을 바꾸는 그런 게 황당합니다. 황당. 어? 특활비 없다고 해서,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 못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정권을 딱 잡으니까 갑자기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황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거, 그 예전에 작년 12월에 삭감하면서 했던 얘기, 특활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특활비 없으면 국정이 뭐 마비되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특활비 가지고 그 빚 탕감해 주십시오. 적은 금액이지만 본인 쓰지 마십시오.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빚 탕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성실하게 돈을 갚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세금을 낼 겁니다. 빚을 탕감하면서도 세금을 내겠죠. 그렇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빚도 갚으면서 세금을 통해서 빚을 갚지 않은 사람, 남의 빚까지 더해서 대신 갚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딱 그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맞으면 정의롭고 본인이 맞으면 형평성이 맞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뻔뻔하고 기가 막힙니다. 지가 기가 멍멍합니다. 내로남불, 조로남불을 넘어서 이제 명로남불 하시죠. 제로남불 하시죠. 제로남불.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또 깜빡 잊었는 게 2,000명의 외국인들 180억 원도 비탄감을 해준다고 하죠. 와, 우리나라 참 아름다운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코리아. 거기에 중국인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첫 번째 얘기했던 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네요. 그 서해 앞바다를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알박기 하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결의안을 통해서 비판조차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 진보당 의원들,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네요. 비탄감 외국인 관련해서 그렇게 잘해도 되는 건가요? 잘해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참 일관성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갑자기 대출 6억 원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거 맛보기였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을,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돈에 비해서 부족한 집을 사기에는 부족하니까 은행의 부채,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선의를 가지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계획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게 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거, 그리고 결혼을 한다는 거, 아이를 갖는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과 계획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뭔데, 대통령이면 다냐 이거지. 집권했으면 민주당 너희들은 다냐 이거지. 그런 황당한 그런 대출 규제를 해놓고서 이거는 수요 억제의 어떤 맛보기다, 그런 거 많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행위를 보면서, 얘네들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이 되게 고민해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확 그 사람의 인생에 태클을 걸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태클을 걸면서 이건 맛보기다, 맛배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은 자신 있다, 부동산에 내 주머니에는 여러 가지 그게 있다, 해결책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되게 쉽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8번, 29번,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동산 정책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이른바 이념적 사고에 꽉 막혀 있는 위정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거대한 실험장이었고 우리는 실험실에 그냥 실험쥐 같은 신세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소득이 많으면 아니 그럼 누군가한테는 소득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비용이잖아요. 최저임금을 그렇게 단기간에 올려놓고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응?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는 이재명, 부동산 대책 엄청 많다는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 번째, 그때 한 100일 만에 취임 첫 기자회견 때 뭐라고 얘기했냐?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허장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값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엄두를 내지 못했잖아요. 누가 양극화를 초래했습니까? 그런데 참 그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정책실장이란 그때 부동산 김수현 실장이죠. 정책실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김수현 씨가 쓴 책 제목이 그겁니다.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집을 사면 보수화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집을 살면 사람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살이나 월세살이에서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우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김수현 씨 어디에 사는 줄 아십니까? 과천 재건축 재개발을 한 아주 대형 평형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거는 투자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나쁘게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왜 김수현 씨가 그렇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냐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다주택자들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것들을 악마화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정책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을 쏟아놓고서 본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더라 이런 황당한 얘기도 했습니다. 참 이분들의 내로남불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빚 탕감을 해주면서 본인이 생색내고 도리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 돈으로 해 특할비 줄여서 해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성실하게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빚도 갚으면서 또 세금도 내기 때문에 성실하게 돈을 갚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빚마저도 대신 갚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 이거죠. 어느 게 정상이고 어느 게 비정상이고 어느 게 형평성이 맞고 어느 게 형평성이 없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각출해 장기 연체자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건데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은 자기 빚에 더해서 남의 빚까지 대신 갚는 셈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